지금부터는 대입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글로 풀어져 있는 것들은 많은데요. 그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사용될 때 아니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이렇게 이제 전형을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인데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결국은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전형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원 자격 제한이 없다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은 갖추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 예정자가 아니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외국학교, 즉 국내든 국외든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했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일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 전형은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 보시면 제가 학기,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건 대상자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학기는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3학기 이상 있어야 된다, 5학기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재수생, 삼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졸업 학년학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어촌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지역, 농어촌 소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은 경제생활 수준 즉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좀 혜택을 주는 이러한 형태의 전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크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모집 시기로 이제 또 전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수시는 그러니까 크게 전형 시기의 구분은 수능이겠죠. 수능 이전에 치루어지는 입시를 보통 수시라고 하고요. 수능 치러졌고 아마 12월 초에 성적이 나올 텐데요. 수학 능력, 시험의 점수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이런 전형을 정시 전형이라고 하고 추가 모집은 수시, 정시 모두 끝났는데 모집을 못하는 대학들이 있죠. 정시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학생들을 다시 선발하는 그래서 정시 합격자 다군까지 모두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한 열흘, 2주에서 한 이 정도 사이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입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이 좀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추가 모집도 지켜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시는 6회, 정시는 3회, 지원 횟수 이 부분도 아시면 좋고요. 사실은 제가 수시 2월이라고 정시에 써놨는데요. 수시에 선발된 학생들이 등록하는 시기가 있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정시 모집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수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들이 늘 발생을 합니다. 대학마다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발생하면 정시로 인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시로 넘어가는 방법도 대학들마다 사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시 모집 요강에 공지된 인원과 실제로 정시 전형에 지원하실 때의 인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은 요강을 참고하시기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시 2월에 관련해서 좀 오해나 좀 이상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대학은 수시에서 선발을 한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이 선발을 하지 않고 정시로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에서 15년간 일을 했는데 그건 큰 사고입니다.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면 대학은 그 다음 순위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들은 있어요. 추가로 전화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 날에 8시 30분에서 9시 혹은 8시 45분에서 9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이 의도적으로 수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넘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큰 오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집 시기, 전형 구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어떻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느냐, 사정 모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뭐 전형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일괄합산, 단계별 선발 뭐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괄합산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합격자 발표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로로 써놨는데요. 전형 요소들이 이 모두 다 이제 합산되는 이러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모든 전형 요소별 점수의 총계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건 대학의 학생을 선발할 때는 총점 1000점 만점의 형태로 선발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래 예를 보면 교과와 면접을 진행하는 일괄합산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교과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러면 이제 면접이 나오겠죠. 이게 100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1000점으로 선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과가 70%라고 한다면 교과 점수가 700점 만점이고 면접 점수가 300점 만점이다. 그래서 700점과 300점을 더해서 1000점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일괄합산은 교과 더하기 면접이 있는 일괄합산 전형은 지원자 모두가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합산은 모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합산의 정시에 수능 더하기 실기 전형이 있다면 지원을 하면 실기고사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능 점수와 실기고사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학생 순서대로 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점수가 더 높은 게 유리하냐, 실기 점수가 더 높은 게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시는 거고요. 또 수시 전형에 논술 전형도 있는데 논술의 교과를 이렇게 더해서 선발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보고 모든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합산해서 총점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다 붉은색을 쳐놨는데요. 이 수능 최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전형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논외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들은 수능이 거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건 충족하지 못하면 앞의 요소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와 면접을 교과 성적과 면접 성적을 더했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총점이 가장 높아도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경우의 학생의 선발은 교과와 면접 점수를 더해서 1등부터 10등, 100등까지의 점수가 쭉 나왔는데 1등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 학생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추가 합격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어 있는 전형을 선택하고 고려하신다면 사실 제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를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아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계별 선발은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죠. 즉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는 전형,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 이제 단계별 선발의 방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 흔히 1단계 교과 100 혹은 1단계 서류 100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게 되죠. 합격자 발표가 있는 거예요.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1000명이면 보통 이제 배수가 있거든요. 제가 3배수에서 7배수 그러면 교과 성적 100%로 3배수 혹은 7배수 범위 안에 대학이 고지한 배수의 범위만큼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새롭게 전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단계 점수를 무시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 대학이 그렇게 파격적인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면접으로만 선발한다 이러면 굉장히 이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텐데, 현재는 1단계 점수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1단계 60 그러면 1단계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점이 1000점이면 600점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단계의 점수가 1000점인데 2단계에 60%가 반영이 된다는 건 점수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으로 훨씬 더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면접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접으로 뒤집을 확률도 있으나 1단계 점수가 60%와 70%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왜냐하면 100점인 학생과
95점인 차이가 학생이 있으면 이 5점의 차이가 얼만큼 반영되느냐가 60과 70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면접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 모형인지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혹은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 전형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입 정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대입 전형에 사용되는 간단한 용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사정 모형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약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혹은 저희 유튜브에 있는 뭐 다른 자료들 혹은 다른 많은 분들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는 게 대입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편에서는 실제로 수시 전형 유형별로 특징 그리고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